네. 오늘이 2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오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이런 컨텐츠 좀 좋아하는 게 연말에는 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해 5대 사건을 또 정리해 주시는 그런 시간 상당히 기대됩니다.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말 되면 전략도 한번 내년 전략 한번 들어보고 싶고 좋죠. 올해 뭐 마무리하는 것도 한번 듣고 싶고 오늘은 이제 5가지의 마무리되는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오늘의 주제 올해 기대됩니다. 시장에 진짜 임팩트했던 사건을 다루는 시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올해 뭐 연초부터 쭉 지켜보면 뭐 종목별로 봤을 때는 업종별로도 굉장한 포모 현상이 있었죠. 뭐 상반기에는 2차 전지를 못 사면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쪽에 핫한 종목군들을 제때 취득하지 못했다면 또 시장 수익률에서는 시장 지수는 별로 안 올랐어도 시장 수익률과 좀 괴리를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겠지만 전체적인 이슈상으로 봤을 때는 뭐 공매도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 외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올해는 진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뭐 진짜 뭐 2차 전지 붐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공매도 특히 자 오늘 이제 공매도부터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공매도 가시죠. 예, 그 가장 또 핫했던 게 공매도잖아요. 네. 이게 뭐 해서 뭐 외인이 뭐 신뢰감을 잃을 것이다, 뭐 어쩔 것이다, 저쩔 것이다, 뭐 얘기가 정말 많고 이슈가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까지의 흐름 먼저 조금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매도? 일단 아마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11월 6일 이후에 시장의 수급도 일부 들어왔고 지수가 반등한 것 맞지만 미국 시장의 반등에 대비해서는 뭐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또 종목별로 수익률이 굉장히 또 벌어지고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공매도에서 생각했던 것은 주요 공매도 타겟이 되었던 종목군들이 이것이 멈췄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2차 전지 소재 쪽이 그 주요 타겟이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뭐 아무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 종목이 많이 오르지 못해서 여전히 공매도와 관련돼서 일부 열어놓은 게 문제 아니냐. 시장 조성자들에게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공매도를 멈추면 외국인들이 팔고 시장 떠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 얘기도 실제로 사실은 아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과거 공매도 금지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두 번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먼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네, 이 시기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전면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시장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때는 아직도 글로벌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라 오히려 더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큰 맥락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때는 이제 만약에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이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괜찮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저 때 당시는 너무 글로벌적으로 좀 위기감이 너무 엄습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빠진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긴 하네요. 추가 하락을 둔화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방향성을 바꾸고 시장을 뭐 위로 날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버세스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옆에 사례도 있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때 나타났던 하락은 무엇 때문이었죠? 코로나 때문이었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펀더멘탈이 붕괴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이나 모든 국가의 유동성 과잉으로 공급됐죠. 그러니까 그 정도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아도 됐는데 너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멈추니까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1,400에서 3,100까지 단숨에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매도가 멈췄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시장을 망치거나 종목을 하락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앞서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하나의 작용인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시장의 공매도가 과잉되어 있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진행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적하시고 있는 부분이지만 제일 핵심은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가 기울어져 있다. 개인들에게 너무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이번에 공매도 금지 이 기간을 통해서 내년 6월까지 정부나 금융당국 쪽에서 확실한 어떤 제도 개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에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는 예. 것. 다만 합법적인 공매도라면 6월 이후에는 저는 재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공매도도 분명히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빚을 내서 신용을 써서 주식을 레버리지로 사는 것도 리스크를 지고 사는 거죠. 거기다 금리까지 지급해가면서 사는 것인데요. 예. 공매도도 마찬가지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된 금리 위험도 있고요. 주가가 올랐을 때 그와 관련된 리스크도 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6월까지 기간에 정부 당국에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좀 바로잡아 주고 예. 그다음에 특히 뭐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숏셀링, 네이키드 숏셀링이 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아직까지 이제 공매도 전산화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미적지근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예. 이 공매도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공청회,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예. 확실한 제도 개선이 되어야 시장이 좀 더 자리 잡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기능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드는데 불법 공매도에 따른 처벌 자체가 너무 좀 약하다. 그러니까 뭐 벌금도 뭐 한 2조 뭐 이렇게 매겨야 안 하지. 그렇게 안 보십니까? 2조는 좀 너무하고요. 너무해요? 네. 예. 저는 근데 어쨌든 그들이 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다시 회수할 수 있어야 그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예. 그런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로 인해서 돈을 벌면 내는 벌금보다 버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뭐 사기도 대부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사기를 통해서 내가 얻는 이익 대비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손해가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사기 범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 사기 때문에 들어갔던 분이 나와서 또 사기를 벌이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양형 기준은 아마 뭐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준이 좀 낮은 건 사실이다. 특히 아. 우리나라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관대하죠. 나이브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공감하는 게 이 공매도라는 기능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공매도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더 엄벌에 처해서 예. 그런 불법 행위는 근절해야 된다. 그건 이조, 뭐 이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근데 2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 수익을 한 2-3배 정도는 징수해야 그러니까. 정말 불법적인 공매도가 예. 없어진다. 아예 그냥 불법을 안 하게끔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 아쉬운 것은 예. 그렇게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월 6일부터 진행된 것이니까 지금 조금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2달 정도 되는 벌써요? 예. 상황인데 예. 지금 이 준비된 유한타 증권의 자료가 이게 12월 한 중반 정도에 나온 자료니까 이후에도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지났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크게 변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일 거예요. 왜 줄지 않느냐? 금지를 했는데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신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지 기존에 공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전히 이게 머물고 있다면 빠르게 청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요 공매도 대상이었던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또 단기 급등이 많이 나타나서 소위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빠르게 상승 반전할 만한 이슈가 있어야 소위 이제 빠르게 청산을 하면서 더 밀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텐데 네.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확인해 보자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해당 종목군들의 공매도 잔고는 쉽사리 줄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 2차 전지 소재주를 포함한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공매도는 일정 부분 더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왜 늘어났느냐? 예.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기관 편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시장 조성자들 같은 경우에 일부 호가를 제공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시장에 그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인데 이들이 만약에 손실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오는 매수 양만큼 반대쪽에 공매도를 같이 걸어서 시장이 어떻게 변동해도 마치 채권처럼 손익의 변화가 없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시장 조성자의 일정 부분의 공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막으면 그러면 그와 관련된 ETF 상품이라든지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뭐 주식 선물이라든지 이런 파생 상품들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막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상승했다가 급락하거나 아니면 너무 급등하는 것 자체도 시장의 또 하나의 리스크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은 그런 시장 조성자와 관련된 부분, ETF나 파생 상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막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시장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시장에 10년 이상 참여했지만 올해야말로 정말 공매도 관련 논의가 정말 활발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러한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짚어볼 주제가 상당히 너무 많아서 많거든요. 두 번째 주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도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시죠.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네. 사실 이 양도세가 12월에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진짜 세손 결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고 이거 어떻게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10억에서 50억으로 변화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적드리고 싶은 건 뭐 여러분들이 다 지적하셨겠지만 시기의 문제죠. 그 다음에 정책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이걸 뒤집어 버리면 그 전에 팔았던 사람과의 어떤 형평성을 또 어떻게 맞출 건지에 대한 논란들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얘기가 쏟아져 나온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일정 부분 수급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항상 나타났던 소위 중소형주의 시장 언더퍼폼 현상을 일단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배당 관련 세금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10억, 50억 금액과 상관없이 배당을 받아서 내가 금융종합소득 과세를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장기 투자의 어떤 흐름을 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12월만 되면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파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뭐 장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열어주려면 배당도 당연히 세금 내야죠. 그런데 저는 그 배당세와 관련돼서 현행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15.6% 정도만 내라고 하면 그것도 안 내고 배당 세금도 하나도 안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싶다면 그 다음에 지금 조정한 10억에서 50억으로 조정한 소위 대주주 조건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배당 관련 세금을 비롯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논의도 저는 빠르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인 게 실제로 저는 뭐 소득세법을 공부했지만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따른 감세 효과가 명확히 있거든요. 뭐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에 따른 감세가 명확하게 있는데 주식 자산은 사실은 국내가 장기 투자를 경뢰하는 장기 투자세 유리해진 세제는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면적인 틀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긴 하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차익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과세하고 장기 차익에 대해서는 절세가 되거든요. 감세 효과가 있는데 국내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논의된 게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뭐 장기 투자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한 뭐 소득세법이 있었어요? 보유 기간이 길수록 뭔가 감세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건 명확하게 이제 장기 보유가 더 유리해지겠죠. 근데 물론 그 전에 국내 시장은
장기 보유 때 성과가 나는 시장이 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필요한 거죠. 장기 보유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날 시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 아까 질문해 주셨던 세수와 관련된 흐름에 있어서는 기존에 그 10억일 때도 그러면 세수가 그렇게 급증했는가? 그렇지는 또 않기 때문에 예. 이번에 50억으로 늘렸다고 해서 과연 세수가 크게 영향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예. 그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총량보다는 예. 장기 투자를 우리가 좀 더 육성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법 체계의 전환은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매도를 막아놓은 이 시기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열린 것이니까 예. 근데 선거가 또 중간에 끼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 국회라든지 아니면 좀 의견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공청회 자리들을 통해서 예. 관련된 법령들이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업계와 그다음에 예. 시장이 바라는 그런 방향, 그다음에 예.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모두가 조금 힘써야 될 것 힘써야 같습니다. 된다. 네. 정말 뭐 주식 금융시장에 사실 세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예. 그러나 자산관리현업에 있으면 세금 문제가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방향성 설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뭐 첫 번째는 공매도, 두 번째는 양도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이 두 가지 다 긴 호흡으로 봐야 되네요. 그렇죠. 예, 지금은 당장 해결될 수가 없는. 하지만 뭐 올해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은 좀 의미 있는 해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아까 좀 전에 그 최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한 첫 계단을 밟았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고요. 예. 대신에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특히 선거 관련돼서는 선거 기간 전까지는 이런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선거 이후에 뭐 한 두 달 정도밖에 또 안 남았는데 그때 또 뭔가 다급하게 하기보다는 그러니까요. 조금 더 여유 기간을 갖고 우리가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네. 이것도 저는 좀 관심이 갔는데 네. 사실 올해도 주주 행동주의가 시장의 중요한 트렌드였거든요. 아, 네. 올해는 이 주주 행동주의 관련 트렌드 뭐 어떤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뭐 최근에 이제 뭐 배당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뭐 경영권까지는 아니더라도 PE를 중심으로 해서 경영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인수에도 참여하는 그런 양상. 뭐 물론 가장 최근엔 실패했지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관련된 한국 타이어 그룹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PE를 중심으로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 약간 작은 개인 주주들이지만 개인 주주들이 또 모여서 행동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HMM의 여러 가지 흐름을 둘러싸고 그와 관련돼서 또 다양한 주주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걸 살펴봤을 때 그런 예.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연관되어서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상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자, 이번에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 기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기류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자주총과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세하게 그리고 빠르게 나타났는데 예. 우리는 아직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전자주총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세세한 법들이 확정돼서 나왔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주식을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자회사가 물적 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내가 주주 청구권을 요구했을 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법적 분쟁이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 그 자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회사가 그와 관련된 뭐 이자라든지 지연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지 않는 방향으로 상법에서 정리가 됐고요. 예. 가장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결정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자회사는 2022년 5월 달,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관련된 내용이 정비가 되면서 상장 자회사가 물적 분할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주주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가라는 규정은 있었지만 비상장 자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에서는 10% 정도의 지분 이상을 갖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와 관련돼서도 네.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5년 전부터 관련 내용들을 공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다
알려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느린 방향이기는 하지만 소위 ESG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향후 뭐 주주행동주의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맞아요. 예. 주주행동주의 트렌드는 최근 사실 2, 3년간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궈내신 것 같고 예. 올해도 사실 우리가 물 밑에서 많은 변화들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서 이제 클로징 벨에서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주주분들께서 가치를 찾기 위해서 가치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시장의 환경이 약간 뒤통수 때리는 것도 있고 뭐 대규모의 유상증자부터 해서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물적 분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너무 변동성이 많고 변수가 많으니 맞아요. 이제 주주들이 이걸 가치 투자를 어떤 회사를 보고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의 코리안 디스카운트도 해결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나온 여러 가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예.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예.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거버넌스 얘기가 너무나 많았고 근데 거버넌스, 지배구조나 그러한 구조들에 대해서 개편될 의지들이나 가능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깊은 논의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주행동주의나 최근 2, 3년간 트렌드는 이 방향성은 분명히 거버넌스의 개선으로 우리가 옮겨가고 있다. 네. 그래서 저개인적으로 시장에 임팩트 있는 사건이고 방향성은 설정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설정됐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도 ESG를 얘기한 지가 벌써 뭐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5, 6년이 지난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ESG에 관련돼서 우리가 특히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개선된 부분이 정말 있었는가라고 따져보면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예. 얼마 전에 있었던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물론 회사 상황에 따라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야 뭐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면 뭐 제3자 유증을 하던 근데 그것도 또 뭐 기존 주주들과의 어떤 격차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존 주주들을 배제한 채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개인 주주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 분명히 문제죠. 그래서 문제죠.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된 방향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 예를 들어서 회사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었을 때 그와 관련된 반대 의견을 소액 주주들은 아무것도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계속 개선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고민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예. 사실 오늘 세 번째 주제도 생각을 되게 많으시게 하는 주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가서 네. 사실 올해 상반기 6월에 굉장히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공모주의 첫 예. 상장일 가격 제한폭 확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증권사 직원들은 공모주 상장된 날도 굉장히 바쁜데 예. 원래 이제 90%에서 200% 사이로 시가가 결정되고 네. 거기에 다시 30%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복잡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깔끔하게 장일리고 60%에서 400%로 확 400%, 열렸거든요. 예. 근데 증권사 중에는 저도 거기 그냥 대응하느라고 예. 시장을 평가하기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 이상하게 뭐 시장의 이 제도 변화에 대한 반응은 뭐 어떤 겁니까 현재? 네, 일단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매도와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주로 뭐 테마에도 엮여 있긴 하지만 신고가 종목군들,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 소위 상단 매물이 없는 종목군들이 거래도 집중되고 굉장히 핫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거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 확대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원래 취지야 이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60%에서 200% 정도로 설정해 두었을 때 상장하고 나서 너무 가치를 한 번에 반영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계속 시장에 뭔가 영향을 주고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반복되니까 그럴 거면 아예 처음에 상장했을 때 가격 변화폭을 넓혀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장 가격을 찾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게 원래 취지였겠죠. 예.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악용되는 것 같은 그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예. LS 머티리얼즈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전부 좋은 기업들이죠. 예. 그런데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
과연 지금 적정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들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처음부터 400%로 밀어버린 뭐 최근에 상장한 DS 단석 같은 종목이 과연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종목인가에 대한 판단은 뭐 장기적으로 시장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제도가 열리면서 그 반대쪽 작용은 완전히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단기적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패시브 수급으로 연결이 되면서 예. 시장에서 이것을 조금 이용하는 그런 자금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취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네. 지금 시장에 공매도도 막혀 있고 그다음에 가격 발견 기능보다는 예. 최근 종목에 집중되는 그런 단기적 현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 오히려 이것이 시장 쏠림을 만들고 종목 간의 과열을 만드는 하나의 변수도 되고 있어서 이거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재료이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들의 가치를 흔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배 차이 나는데 시총은 LS 일렉트릭보다 LX 머티리얼즈가 높은 게 정상인가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죠. 성장이 이쪽이 더 높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라고 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예? 그게 과연 적절한지는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이슈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가격 기능을 빨리 찾아주는 것 자체는 좋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장 변동성,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왜곡되는 시장 수급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앞으로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매도랑 비슷한 것 같은 게 시장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고민돼서 만들어진 제도가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악용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정보는 별로 없으면서 관심도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한 좀 스타성, 주목성을 활용해서 수급으로 밀어서 시세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 이 정의 구현이 안 되고 있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측정의 가격에서 하루에 예. 뭐 4배가 올라가 버리고 심지어 또 그런 게 며칠 지나면 또 다시 또 반도만 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변동성에서 투자자를 교란시키거든요. 예. 시장의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참 이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매도라는 것은 정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지금 IPO 상장, 그러니까 새롭게 신규로 들어온 종목들에게 있어서는 공매도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가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 패시브 수급이라고 하는 예. 게 그 올해 여름에도 2차 전지에도 일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수급이 만들었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예. 일정 부분은 그들의 시총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된 ETF들이 만들어지면서 그와 관련된 수급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더 오버런한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신규 상장주의 상당수가 예. 그것도 덩치 작은 친구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가 그렇게 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4, 5천억 정도 되는 정도의 시가총액으로는 그 정도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서 시총 50위권 내로 들어오면 예. 그다음에 거래대금도 일정 부분이 붙으면 그러면 코스피 200에만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뭐 KLX 300이라든지 MSCI라든지 예. 계속 이제 시장에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와 관련된 뉴스를 만들어내고 예. 실제로 그들 종목이 올라가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는 더 뭔가 흥분되는 거죠.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이 지수는 변하지 않는데 내 종목은 급등하는 양상이 반복되니까 그러다가 뭐 며칠 또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다시 또 점프업하는 종목들은 그들 종목밖에 없다 보니까 역시 시장에서는 오르는 종목이 메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아무리 좋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시장 관심은 그렇게 불이 붙는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예. 이것은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시정돼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그래서 법 자체를 다시 바꾸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게 신규 성장주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오버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니 저도 사실 국내에서 그런 종목들이 좀 신기해서 봤어요. 재무가 도대체 어떤가? 뭐 PR이만 600배, 700배예요.
근데 이게 700배라고? 600배라고? 근데 방금 이사님 잘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본질은 이제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서 빠르게 기업이 성장하는 건데 예. 스타트업의 목적이 엑시시면 좀 곤란하잖아요. 빨리 회사를 팔아먹는 게 스타트업의 생존 목적이면 안 되는 건데 예. 이제 상장 시장은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시가총액 덩치를 많이 키워놓으면 패시버가 사주는 이제 그러니까 룸이 있는 자동적으로-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저런 신규 상장 종목의 일부 작은 종목들의 수급적인 교란을 통해 덩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기관이 사줄 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패시브에 편입되는 걸로. 그러니까 MSCI에 편입이 되게끔까지 시총을 계속 늘려서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끌고 가면 네. 편입이 됐다는 소식에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그런 이제 세력들은?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건 이슈와는 조금 상관이 절반 정도만 있는 거지만 예. 최근에 셀트리온 움직임도 그렇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됐는데 이 종목이 사라졌으니까 예. 이 종목의 수급이 코스닥 추종하는 150을 추종하는 펀드에서는 바이오의 가장 큰 종목이 빠졌으니까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서 바이오의 비중을 채워야죠. 아. 그런 수급이 하나가 발생하고요. 예. 반대로 이 시가총액이 몇 조가 넘는 종목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합쳐졌으니 셀트리온의 수급도 늘어야죠. 그러면서 그렇죠. 셀트리온으로 수급이 들어오죠. 아.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전형적인 수급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어. 일부 온디바이스 AI나 뭐 최근에 뭐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뭐 아식 뭐 이런 테마를 제외한다면은 예. 이렇게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의 상당수가 그러한 종목군들이고요. 2차 전지가 전체가 좀 오늘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포스코 DX가 급등한 것도 따지고 보면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장 이전 효과 때문에 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 늘었으니 이것도 이쪽으로 왔을 때 당연히 코스피에 편입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3일간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이용하시는 것까지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이게 투자의 본질과 많이- 맞닿아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셋이서 이걸 얘기한다고 뭐 정부에서 바꾸지 않잖아요. 예. 지금의 이 시스템상 만약에 공매도가 내년 뭐 6월까지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제 IPO가 이제 상장 기업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자,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상 이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주도주가 나오느냐에 달려 있죠. 시장을 이끌 주도주가 나오면 예.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뭐 예전처럼 뭐 한 50조 뭐 이렇게 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한 20조 정도의 거래 대금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의 등장 이것은 아마 신규 상장주가 됐든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중소형주가 됐든 모두 뒤로 밀어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주도주가 생기지 못하고 여전히 지수는 박스권 안에 머물고 계속 개별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된다면 예. 저는 신규 종목이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어떤 종목도 계속 오르는 종목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매수의 여력이 닿으면 뭐 급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뭐 그 토스도 상장할 걸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HD 마린 솔루션 같은 종목도 상장할 걸로 보이고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시총 1조 내외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이 내년에 1분기부터 또 상장이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군들로 좀 갈아타는 양상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면 기존에 움직였던 신규 상장주들의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주도주를 가지고 지수장으로 가느냐 예. 아니면 여전히 박스에 머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또 정말 깊어지면 한없이 깊어질 만한 주제인 것 같고 예. 마지막 주제 이제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또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게 상법 개정 관련 요구가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님? 네, 아까 뭐 대부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크게 네. 보면 두 줄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주총과 관련된 법령들을 이제 개정하는 것이 큰 줄기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그 물적 분할 중에서 기존에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법령만 있었는데 이제는 지분 10% 이상의 자회사라면 그게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상관없이 만약에 그 종목의 상장에 반대할 경우에는 주주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있다면 이제
5년 전부터 미리 공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LG엔솔의 경우처럼 정말 우리가 할까 말까 정말 안 하겠지라고 고민하다가 뒤통수를 치는 그런 현상은 아마도 없을 것으로,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이 좀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잘 됐네요.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사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5가지 주제가 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또 키워드를 저 김종효 이사님께서 또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사실 저 시간만 좀 된다면 2024년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러니까. 이것도 한 2시간짜리거든요. 예, 다음에 제가 모셔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저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같이 지켜보는, 한번 알아보는, 짚어봤는데 많은 그 키워드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있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김종효 이사님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